요즘 뭐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요즘 운동도 다니고 그래. 요리도 배우고. 네? 아, 그래요? 저 다음 주쯤 한번 갈게요.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와도 못 만나겠다. 바쁘다고요? 그래. 요즘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잖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렇게 됐네. 무슨 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전화로 해. 찾아오지 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남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명절이든 생일이든 혼자 남은 부모를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소리 소문 없이 고독사하는 노인들 중 하나가 남씨 자신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말이죠. 다들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씨가 자식에게 부족하게 해줬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키웠고 시집 장가 갈 땐 섭섭함 없도록 전부 퍼주었습니다. 다만 자식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식과 가족이 더 중요해진 것뿐이겠죠. 이러면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오매불망 기다리지도 않았을 테죠. 혼자 된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는 자식들. 명절에도 함께 밥 먹으리 하나 없고 자식들은 남씨를 서로에게 미루며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씨는 자식들을 그만 그리워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먼저 연락을 끊고 내 인생을 찾기로 했죠. 남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어도 자식 셋이 모두 결혼을 했고 손주들까지 있으니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자식 손주들이 10이 넘어가니 말이죠. 명절이 되면 시끌시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니 의무적으로나마 찾아오던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남씨에겐 자식들 얼굴을 보는 게 참 힘들 일이었습니다. 남씨의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기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난 딸은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했기에 이제는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으니 통화조차 자주 하지 못했죠. 잘 지내? 언제쯤 와? 오랜만에 딸과 통화가 된 날 남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꽉 붙들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올해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설에도 못 오고? 그렇지. 언니랑 오빠 있으니까 괜찮지? 괜찮아.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한국엔 안 들어오고 싶어? 응? 아니,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좋아. 태어난 딸의 대꾸에 남씨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함께 살 때 가장 살가웠던 막내딸이 너무나도 먼 곳에 있으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뭐해? 아, 교회 가려고 해. 네가 심심할 때 한번 가보라며. 막내딸은 미국에서의 삶이 무척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씨는 외로웠습니다. 막내딸이라도 있어야 자식과 교류도 하며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딸도 모두 한국에는 있지만 외국에 있는 막내딸만큼이나 보기가 힘들었으니 말이죠. 자식들이 모두 바쁘고 늘 혼자 지내는 남씨는
삶이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평생 돈 벌고 자식만 키우며 사느라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으니 말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씨에게 막내딸이 교회에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교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다니는 것이지,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가서는 30분도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해도 혼자 헛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 헌금을 내는 것도 아까워 단 2번 나가보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을 좀 더 잘 보내고 싶어서 남씨도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씨를 외롭게 만드는 건 언제나 자식들이었죠.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병원에 다녀와 약을 먹고도 몸이 낫질 않아서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떠오른 얼굴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인 아들이 가장 가까웠지만 아들에게 전화하기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니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망설여졌죠. 그래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바쁘니? 아니, 애들 밥 먹이고 이제 재울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얼른 다녀와. 남씨도 어지간하면 병원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까지 동행하길 원하지 않았죠. 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겨우 이부자리에서 몸만 일으켜 앉았습니다. 너 지금 안 바쁘면 같이 좀 가줄래? 뭐? 병원을? 왜 낮에 안 다녀왔어? 갔다 왔는데 몸이 어째 더 안 좋네. 그럴 리가 있어? 병원 다녀왔으면 약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먹고 한숨 자. 하지만 언뜻 느껴도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3시간 전에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말이죠. 혼자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딸이 대뜸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도 독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요즘 정신도 없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겨우 나았는데 그런데 엄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들은 혼자 못 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엄마는 병원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잖아. 딸의 목소리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딸. 딸이 지금 말하는 그 애들도 더 어렸을 땐 남씨가 봐주기도 많이 봐줬죠. 그리고 이런 부탁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딸에게 전화했을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딸은 남씨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불러줄게. 아니다. 됐다. 약 먹고 쉴게. 남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고 명절에도 안 오는 딸에게 아프다고 전화를 건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 타고 2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먼 기분이었습니다. 어쩜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자식 하나 곁에 없나 싶어서 서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해봤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씨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약을 한 번 더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면 좀 낫겠지 싶어서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이불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오후쯤이 되자 남 씨의 생각처럼 몸은 차츰 나아졌습니다. 몇 길을 건너뛰는 바람에 기운도 없고 볼이 쏙 들어갔지만 그래도 전날보다는 움직일만 했죠. 어쩌면 약 먹고 한숨 자라는 딸의 말이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했던 말들이 잊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딸도 기분이 찜찜했는지 다음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좀처럼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딸이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아니, 한숨 자니까 좀 나아. 오빠한테 전화해보지 그랬어. 아들네는 딸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참에 오빠한테 합가를 하자 그래. 갑자기 무슨 합가를 해. 그렇잖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제 같은 일도 있으면 어떡해? 또다시 자신한테 전화를 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제처럼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말대로 아들과 합가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엄마도 알잖아. 우리는 김서방이 까탈스러워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엄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는 말고. 근데 오빠네는 방도 많으니까 엄마 좀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함께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날에 전화 한 통이 딸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한 듯 했죠. 합가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말어. 몸도 아프니 마음도 물렁해지는지 딸의 말이 더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미안해서 전화를 건 줄 알았더니 한다는 말이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는 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 딸도 남 씨가 아들에게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 씨의 노후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남 씨가 전화를 한 걸 보니 그게 자신이 될까봐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아들 집은 방이 많이 남았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마 아들이 가장 여유가 있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회사를 다녔지만 바깥 사돈과 안 사돈 모두 의사였고 집안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남 씨의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남부럽지 않게 잘났지만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남 씨가 잘은 몰라도 돈 걱정은 없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씨도 아들이 결혼할 당시 누구보다도 기뻐했죠.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랬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처가에 와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해요. 아,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설에는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선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처가에서 어디 간다고 했어요. 그러냐?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간 거야? 그냥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알았다. 장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 온다고 하면 장을 많이 봐야 되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선영이도 못 온다고 했거든. 네. 용건 끝났으면 이만 끊을게요. 그래, 그럼. 남 씨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끊어진 전화.
아들에게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맘대로 전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통화를 하면 늘 이런 식으로 급하게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를 걸기 전엔 항상 망설여졌죠. 세 자식들 모두 잘났지만 그 중에서 아들이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일 오래 했고 그만큼 남씨 부부가 뒷바라지 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했고 워낙 모범적이었던 아들이라 남씨 부부는 아들에게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두 딸을 소홀히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비슷한 사람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선 다들 남씨를 부러워했죠. 남들은 자식이 결혼해도 돈이 들어간다며 투덜댔습니다. 남씨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남씨는 혼자 남은 노후를 스스로 챙길 만큼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남씨에게서 더 이상 얻어갈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감지덕지였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끄는 남씨는 주섬주섬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이틀 뒤가 설이었지만 장 볼 것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누구든 와야 푸짐하게 차리든 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남씨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집 근처 마트에 가서 1시간가량 돌아다녔습니다. 장 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씨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 장 보러 왔나 봐. 아, 오랜만이네. 그러다 아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나도 설이라 장 보러 왔지? 근데 이것밖에 안 샀어? 지인이 남씨의 카트 안을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별로 산 것이 없어서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인의 카트 안은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이 못 온대서. 그러자 지인은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못 온대? 다 바쁘니까. 에이, 명절에도 바쁜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뭐 좋겠다. 나는 이거 봐봐. 장 본 게 얼만 줄이나 알아? 명절 때마다 가랑이 찢어지려고 해. 그래도 자식들 오면 좋지. 그건 자기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요즘엔 안 오는 게 더 좋아. 음식하기도 힘들고. 며느리가 있어도 뭐 설거지라도 시킬 수가 있나? 아주 죽어나? 그래? 남씨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는 지인이기에 공감이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자기가 부럽다.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명절에 조용히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좋은가 싶었습니다. 명절에조차 못 보면 도대체 자식은 언제쯤에나 볼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남씨가 부럽다는 지인. 물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생기는 고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에 정리를 하니 또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청소나 해야지. 살 것이 없어도 마트에 가는 것처럼 깨끗한 집을 또다시 청소하는 것이 남씨의 또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청소하는 동안은 잡념이 사라지고 외롭지도 않았죠. 18평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씨.
전체를 청소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도 별로 없고 늘 청소하기 때문에 그저 습관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창틀까지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투명한 유리창까지 싹 닦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남씨 외엔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죠. 이틀 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불려놨던 떡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기에 떡은 한 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떡국을 끓여서 혼자 먹는데 떡이 아니라 고무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TV를 켰습니다. 그러니 정적만이 가득했던 공간이 조금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떡국을 먹다가 그만 살에 걸렸는지 캑하는 소리를 낸 남씨는 거세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가량 죽을 듯이 콜록대다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게 목이 막혀 기침을 하다 흘린 눈물인지 명절에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몇 있지도 않지만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은 남씨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먹던 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멍하니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에 떡이 걸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어서 시끄럽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적막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마주쳤던 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그 말 말이죠. 그것도 자식들이 늘 와서 북적북적 치대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1년 내내 고요한 남씨의 집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마저도 자식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정말 자식이 셋이나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게 따로 있나 싶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면 그게 독거노인이지 싶었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창밖으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차장 쪽에 사람이 몰려 있는 듯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다양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절이면 어느 집에서건 들리는 흔한 소리였지만 어쩐지 남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한 지 1분도 안 되어 다시 창문을 닫았죠. 그러자 또다시 찾아온 고독함. 명절에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남씨는 점심을 건너뛰고 집에 홀로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전화 오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말이죠.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손도 안 벌리고 좋겠어. 속 안 썩이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남씨가 자주 듣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열이 있고 다 잘 살아도 내 자식 같지가 않다면 과연 부러운 삶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남씨는 노년의 즐거움은 자식이나 손주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자식들이 반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남씨는 내 자식과 연락하며 만나고 손주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살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그게 남씨가 그려왔던 노후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은 나누고 그렇게 늙어가고 싶었죠. 자식들도 다 각자의 삶을 살겠지만 두어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서너 번이라도 보면서 살 수 있다면 남씨는 만족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은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뒤늦게 아들, 딸들에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누구도 찾아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될 쯤 남 씨는 이번엔 자식들 얼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추석과 남 씨의 생일은 며칠 차이로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막내딸이 잠시 귀국을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쯤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 들어왔어? 응. 지금 시댁에 있어. 그래? 그러면 추석에는 오니? 아, 어쩌지. 일정이 있어서. 추석 때는 못 가겠는데 그러면 그 후는? 한 2주간은 바쁠 것 같아. 오랜만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도 2달은 있을 거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갈게.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막내딸마저 기약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아니더라도 남 씨의 생일 전에는 한번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남 씨의 착각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과 전화를 끊고 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에 말이에요.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생신에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아들의 말에 남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들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도 못 오냐? 남 씨도 남들처럼 자식이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없이 홀로 살며 자식마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습니다. 추석에요? 끝나고 한번 갈게요. 그래놓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막내도 못 온다고 그러고 둘째도 그렇고 너도 안 오면 또 명절에 혼자 있어? 너희는 엄마 외로운 건 생각 안 하냐? 생전하지 않던 투정을 하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더니 대꾸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그러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요. 그렇게 외롭고 그러면 차라리 노인정이나 그런 곳 가보세요. 내가 심심해서 이러냐?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명절이든 생일이든 한번 오기라도 하냐? 너희가. 아플 때도 전화 한 통 못하는 게 부모 자식이야? 여태 섭섭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 마음마저도 짓밟았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감당해야죠. 어머니 정신건강까지 어떻게 저희가 걱정하고 책임까지 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요양원에도 들어가고 할 나이인데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 씨의 서운한 마음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듯 했죠. 아들에게 대단한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처가 행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행사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어쩜 하나 있는 어머니의 생일엔 코빼기도 안 비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안 가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안 오면 그저 바빠서겠지, 일이 있겠지 하고 애써 넘겼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남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 수도 없을 만큼 바쁠 일이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통화할 때 저가다, 시가다 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은 남 씨에게 오는 것이 귀찮고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 씨가 자식들을 소홀히 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약속대로 추석과 남 씨의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막내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온 이유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것 좀 준비하려고 온 거야.
모처럼 찾아온 막내딸네 가족. 정말? 아이고, 잘 됐다. 남 씨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모처럼 활기가 생겨서 딸네 가족에게 푸짐하게 밥상도 차려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쯤으로 이사하려고? 내심 가까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 씨와 1시간 거리에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애 학교 때문이면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런데 그날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가며 주차장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남 씨. 엄마랑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덤터기 쓰게 생겼어. 무슨 덤터기? 언니가 그러는데 무슨 합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빠는 요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무튼 가까이 살면 골치 아픈 일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굳이 거기서 살겠다고 그랬던 거야? 뒷말은 전부 듣지 못했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인 남 씨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늘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청승도 이런 청승이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외사랑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애가 탔던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봤자 자식들에게 남 씨는 쓰임이 다한 오래된 물건과도 같은 것인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남 씨가 스스로의 삶보다 자식들의 삶에 더 의미를 두며 살았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아닌 것 같았던 그 기분이 기분만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한참을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남 씨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로 걸어갔죠. 저 운동 같은 거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자 안에 있던 직원이 시간표를 내밀었습니다. 요가 하시게요? 네.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혹시 70대도 있나요? 70대는 아니고 60대는 많이 계세요. 남 씨는 요가 수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70 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등록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취미라고는 마트에 가는 것과 집 청소밖에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으니 하염없이 자식만 기다리는 멍청이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취미를 배워서 할 자신은 없었지만 등록만 했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이름만 지운 꼴이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남 씨의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를 달가워하지도 않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상처받고 또 기다리고 이제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처량하게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모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오늘부로 끝이었습니다. 남 씨는 등록했던 요가 수업에 2번 참석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자식들, 차라리 가까운 지인들이 많은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 씨도 눈치가 보여 자주 전화를 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요즘 운동도 다니고 그래. 요리도 배우고. 네? 남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감사하라며. 그래서 혼자 즐기면서 살려고. 아,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아들은 어리둥절해 보이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 씨가 말을 하지 않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저 다음 주쯤 한번 갈게요. 뜬금없이 방문을 하겠다는 아들이 의아했습니다. 바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영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남 씨가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 없어.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너와도 못 만나겠다. 바쁘다고요? 그래. 요즘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잖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렇게 됐네. 무슨 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전화로 해. 찾아오진 말고. 아, 오지 말라고요? 아들의 황당한 물음에 남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용건 끝났으면 끊어도 되지? 아, 남 씨도 아들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의 전화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일 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속으로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진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남 씨 혼자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죠. 명절이든 생일이든 자식을 만나야 하는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힐 일도 가슴 미어지는 기분을 느낄 일도 없었죠. 그게 얼른 되진 않겠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자 정말 남 씨 스스로의 인생이 소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늘려가며 나도 나의 인생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더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도 아닌 남 씨를 위해서 말이죠. 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나 집도 구했어.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말이나 되냐고.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서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밥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서 씨가 평생 가장 많이 한 일을 꼽으라면 그건 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굴레 같은 것이 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 씨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몇 년 전까지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들, 시부의 밥까지 평생 몇 끼나 차려낸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은퇴를 하니 이제는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들네가 합가해서 또 밥 타령을 하니 이제 서 씨가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밥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곧 죽어도 집밥이 좋다는데 차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도 집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이 해준 집밥이 좋은 것이었죠. 이러다가 평생 밥만 짓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서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서 씨의 가장 큰 임무는 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이었죠. 시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 밥을 짓고 새 국에 새 반찬들까지 두어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시아버지의 점심을 챙겨놓고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죠. 그리고 서둘러 퇴근해서 가족들이 먹을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몇 끼마다 밥은 늘 새밥이었죠. 그런 생활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정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아들도 대학에 갈 때쯤이라 아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밥해야 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둘이 사는데도 그 비슷한 생활을 한참을 하게 되었죠. 밥 좀 차려줘. 왜 차릴 때 안 먹고서는? 아까는 배가 안 고팠어. 내가 2번 안 차린다고 먹으라고 했잖아. 아, 그냥 차려주면 되지. 주말 늦은 아침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먹는 시간이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건너뛰지는 않는 성격이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차렸는데 누워서 TV만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라 해도 귀찮아서 누워 있었으면서 1시간 뒤에 다시 밥을 차려달라는 소리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에이, 돈 버는 남편 밥 좀 차려주면 어디가 덧나? 잔소리 조금만 하려고 하면 저 소리였습니다. 당시 서 씨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꼭 혼자 돈을 벌어왔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한 소리 더 했겠지만 서 씨는 그냥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았고 결국에 차리는 밥이었기에 빨리 차리고 치우는 게 나았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오전에만 2번 차리는 밥이었습니다. 사실 서 씨만 있었다면 건너뛰어도 될 아침이었는데 무슨 고생인지 몰랐죠. 아, 반찬 좀 넉넉하게 하라니까. 여자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 못 땄어? 이 정도면 2-3명이서 먹고도 남아. 아니, 평생 밥 차려놓고는 남편 양도 몰라. 어린 아들이었다면 한 대 쥐어받기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한 번 반찬을 해놓으면 여러 번에 나눠 먹지를 못하고 한 끼면 끝이었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반찬을 조금 했다고 투덜댔지만 고등어 2마리에 호박전은 대접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3개 풀어서 찐 계란찜과 나물도 3가지의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밥공기도 남들 국그릇 크기였죠. 두부라도 몇 개 붙여줘.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사항도 많았죠. 나이가 들면 많이 먹지 못한다는데
먹성 좋은 걸 감사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 씨는 주말이 무서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집에서 먹고자 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인데 외식 좀 하자. 아, 싫어? 집에서 먹지 뭘 또 나가. 가끔은 사 먹어야 맛있지. 집에서 먹는 게 맛있지. 그리고 나가면 죄다 흰밥만 나오잖아. 보리도 좀 섞은 밥이 맛있지.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맛도 없고 돈만 많이 드는데 뭐하러 나가서 사 먹자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남편이 서 씨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도 주말에 쉬자. 누가 일하래?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유별나게 그러지 마. 서 씨가 집안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밥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부엌일 만큼은 서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했다면 이 정도로 질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파업 선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반찬을 절반을 서 씨가 만들면 나머지 절반은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에 외식도 했고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 낭비야? 돈 벌어서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편히 살려고 돈 번 거잖아. 서 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밥이라고 크게 돈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재료 값도 많이 올랐고 매번 고심해서 요리를 해야 낭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아팠습니다. 밥도 새로 안 했어? 점심에 한 거야. 남편은 투덜댔지만 안 차려주니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이나 하겠냐 어쩌겠냐 하면서 한동안 투닥거렸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삶이 무척 편안해졌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씨가 됐는지 어쨌는지 남편이 한 달 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면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죽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집밥 먹던 사람이었으니 탈이 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당 수치도 올라가 다시 집에서 제대로 밥을 해다가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외식 얘기는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남편과 서 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저녁을 하는 것과 매일 한 끼를 추가적으로 더 차리는 건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보, 입이 심심한데 부침개나 그런 거 없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좋아. 아, 기름 조금 써서 하면 되지 그럼.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으니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거리까지 만들라고 하는 통에 차라리 출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들어와서 살려고요. 무슨 말이야? 저희 집 빼고 여기에서 같이 살까 해요. 갑자기 왜? 그냥 돈도 아끼고요. 애도 아직 어리고 해서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도 좋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버지랑은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와서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 씨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남편을 쳐다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 뭐하러 두 집 살림 해. 당신 요즘 물가 비싸다고 징징댔잖아. 이참에 합쳐.
태어난 남편의 말에 기가 차 있었는데 아들네와 남편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엄마도 손주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북적북적. 그래, 사람 냄새 나게 살아야지. 우리 둘이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빨리 늙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뭘 더 생각해? 남편은 마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무료해 보였는데 손주가 들어와서 산단이 활력이 생길 것 같다며 말이죠. 하지만 서 씨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기는데 장사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하나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밀어붙이니 서 씨는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좀 더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들어온다면 손주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 모두 서 씨가 떠맡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왜 안 드세요? 그러게. 당신 왜 밥 안 먹어? 어디 편찮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 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입맛이 전혀 없어서였습니다. 안 먹을래.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하셔놓고는. 아들의 말대로 입맛이 없지만 밥상은 무척 푸짐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니 그 양도 많았죠.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나오게 많이 차려놓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습니다. 서 씨는 소식가도 아니었고 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일 요리하고 간보고 냄새를 맡으면 질려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네 가족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니 밥 먹을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 씨도 평생 돈을 벌었고 은퇴 후에는 조금 쉬엄쉬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 시절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가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나았겠는데 집에서 가족들 밥만 차리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반찬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없어? 그 이상 어떻게 해? 이미 나와 있는 반찬 종류가 10가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다른 거 좀 해줘봐. 삼시세끼 차리는데 당연히 똑같은 반찬이 나오지. 남들은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런다더라. 좀 더 욕심을 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들고 있던 국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밥 한 끼 차리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은 금방이야. 그리고 치우면 또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고. 나는 뭐 밥 차려주려고 사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내려놓고 살고 싶어. 왜 성질이야? 갱년기야? 서 씨가 쏘갯말을 하자 갱년기라는 세 글자로 일축해버리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서 씨의 마음을 평생 몰라주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새벽에 밥 차리는 게 당연히 서 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 씨도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워낙 길었습니다. 하지만 식모도 아니고 다 늙어서까지 밥에다 바치는 삶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요즘 들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진짜 갱년기야. 죽상하고 있지 말고 밥 차려. 남편이 갱년기냐고 물어본 이후로 서 씨도 왠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때가 많았고 대부분 우중충한 생각들이었죠. 이대로 콱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들어 이게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서 씨의 얼굴에 밥이라고 쓰여이기라도 한 모양인지 눈만 마주치면 밥 타령타령이었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어 그냥. 아, 또 무슨 자장면이야? 밥을 먹어야지. 힘들 땐 좀 시켜 먹으면 어때서? 그러자 거실을 지나가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면은 안 먹고 싶은데.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하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말 잘했다. 육개장 좀 끓여봐. 집에서 끓이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뚝딱하면 음식이 완성돼서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주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평일엔 남편도 가끔씩 약속이 있어 외출도 하곤 했는데 주말에는 남편도 어딜 가지 않았고 아들네도 있었죠. 출출한데 만두 좀 쪄먹자. 냉동실에 있으니까 쪄먹어. 아이,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 만들어서 먹어야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요새 죽상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일이 손으로 만두를 빚어 쪄서 바치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만든 만두 맛있죠. 지긋지긋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먹어. 그래서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노망이 났나? 나 나갔다 올 거니까 뭘 차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서 씨가 나가려고 하자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저녁밥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차려 먹어.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니?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서 씨가 없으면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 할까봐 눈치가 보이는 듯했죠. 정 같았으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 코가 석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서 씨가 밥하는 동안 한 번 거들은 적도 없었으니 며느리도 아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 씨는 이 집의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 씨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시 집에 들어오자 다들 저기압이었습니다. 서 씨가 집에 돌아와도 누구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먹긴 해먹었는지 주방이 어수선했습니다. 닭소리가 나서 옆을 보자 남편이 물을 마시고 식탁에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서 씨를 노려보고 있었죠. 늙어도 곱게 늙어. 식구들 굶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더니 뒤돌아 가버리는 남편. 서 씨의 존재의 가치는 딱 그것뿐인 듯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와서 서 씨도 찬물을 한 컵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제명에 살질 못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 씨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뒤 서 씨의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왜 미역국도 없어? 그래도 서 씨의 생일인 것은 잊지 않은 듯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이게 뭐야? 전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잖아. 며칠 전부터 몸도 으슬으슬 아팠고 무엇보다 생일날까지 힘들게 부엌에서 혼자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단출하자 남편의 심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내 생일에 미역국도 내 손으로 끓여야 해? 그러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당신이 잘하니까 그렇지.
당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으니까. 내 생일에 내가 미역국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끓였어. 참, 오랜만에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면 좋지. 이렇게 밥하는 걸 귀찮아해서 어째. 서 씨는 그 말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차리자 남편도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갔다 와야지. 미련하게 누워만 있어. 이것 봐. 수틀리면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흔들어 깨워서라도 밥을 차리라고 할 남편이 그래도 서 씨의 생일이라고 한 수 접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 후에 집에 오자 서 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웬일로 남편이 그런 소리를 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숯불갈비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도 집밥 타령에 대는 가족들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숯불을 피울 수도 없으니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죠. 갈비 먹으러 가자. 서 씨가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불에 태워서 먹는 걸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암 걸려. 그냥 집에서 갈비찜이나 해 먹지. 숯불 갈비 먹고 싶다니까. 아, 똑같은 갈비 아니야. 고기를 왜 새카맣게 구워서 먹으려고 그래? 갈비찜 하라니까. 그래요, 엄마.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은데. 막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다시 나가는 것이 싫은 듯 했습니다. 갈비 맛있게 해서 먹자고. 내 생일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생일상도 내 손으로 차리게 하는 인간. 서 씨가 평생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서 씨가 요리할 생각도 없이 앉아있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 좋아하지 말어. 그거 야채 같은 것도 손질할 때 제대로 씻지도 않아. 고기도 깨끗하지도 않고. 당신은 찝찝하지도 않어? 오죽했으면 내가 병이 다 낫겠어? 나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해. 가끔 외식하자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죽는 순간까지 밥하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서 씨도 밖에서 조미료 가득한 음식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 밥이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밥을 하루에 세 끼를 차려내야 한다면 다른 이야기였죠. 서 씨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었습니다. 설령 조금 조미료가 들어가고 건강에 덜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이 난리야. 남들 다 차려 먹는 밥 그거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식구들이 서 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울증이 왔는지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생일에 몸까지 아픈데 가족들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조차 서 씨에게 밥 타령을 하는 가족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받아먹기만 해서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희생도 참고 살아왔던 거지. 밥 차리는 게 별거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넘게 더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굶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신 뭐해? 그런 서 씨를 보고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 나가서 살 거야. 뭔 소리야?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어. 그동안 산정이 있다면 붙잡지 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진짜로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도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집이 걱정인 듯 보였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나가는 서 씨를 누구도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집을 나와서 곧바로 머물 곳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1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비어있는 곳이라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냉장고며 옷장이며 침대까지 있어서 따로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16층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과는 다르게 휴대폰은 불이 날 듯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나와서 사고를 쳤지만 진작에 이래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씨가 한참 뒤에 남편의 전화를 받자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있냐며 말이죠. 당신 어디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는 거지. 당신도 나 죽는 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더 좋잖아? 극단적인 서 씨의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직접 해먹기는커녕 며느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분가한다고 하겠죠. 그때가 되면 남편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 오피스텔도 구했어. 월세.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마음 좀 풀리면 어딘지 알려줄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월세.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것까지 아까워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도 해야겠지. 뭐? 이혼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나도 좀 숨 쉬면서 살게 해줘. 이거 좀 낸다고 노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당신 아들한테서 생활비를 받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 그러면 밥은 누가 하라는 거야?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밥인 듯 했습니다. 집밥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이제 해 먹으라니까. 아니면 똑같이 집밥 좋아하는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던가. 이만 끊을게. 난리치는 남편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분간은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필요한 짐은 얼마 없었습니다. 서 씨는 다음날 늦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게 서씨의 아침 식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출해졌을 때쯤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레기만 치우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참 편했습니다. 자장면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사정사정을 하거나 직접 만들기까지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씨는 요리에 취미가 없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하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씨는 간단하게 장을 봐서 왔습니다. 20리터 봉지에 다 차지도 않을 만큼 간단하게 봐온 뒤에 김치찌개만 끓였습니다. 그것도 서씨가 따로 요리한 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밥은 햇반이었고 말이죠. 매일 이렇게 먹을 순 없겠지만 너무 편했습니다. 서씨는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싶을 때 먹고 아주 간단하게 해 먹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면 충분했고 하기 싫을 때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있었고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있었으니 밥 먹는 게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덜 힘들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놈의 집밥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씨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뛰쳐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었죠. 나와서 며칠 살았더니 앓고 있던 우울증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실실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참 깊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한 자락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족들이 더욱 야속해졌습니다. 평생 헌신한 대가는 노망났냐는 소리뿐이었으니 말이죠. 당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들어와. 서씨가 집을 나온 지 2달이 넘어가자 남편이 한풀 꺾인 음성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살만해? 나는 생각 안 해? 가족들은? 왜? 당신은 나 없으니까 불편해? 아, 당연한 걸 물어. 지금 집구리 말도 아니야. 아직 멀었다 싶기도 했고 서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통해 마음을 또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편하자고 서씨의 인생을 희생하고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씨도 서씨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집을 나온 후에야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밥하기 싫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한번 생각해봐. 여보, 남편은 나중엔 거의 애원을 했지만 서씨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전화를 차단하지도 않았죠.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지만 서씨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서씨도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그걸 아니 쫓아오겠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성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씨와 남편은 자식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든 손주들을 봐주든 어떤 형태로든 자식들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푸짐한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명절 선물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용돈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보다도 더 돌려주는 성씨 부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성씨가 얼마나 썼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아들, 딸이 매년 똑같은 것으로 준비하는 명절 선물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것을 보니 성씨도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가면 연례 행사처럼 앓곤 하는데 자식들한테 불평을 들어가며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도 이제는 의문이었습니다. 성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모두 결혼했고 손주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성 씨 부부는 모아뒀던 자금을 털어 전셋집을 구하는데 보태주었습니다. 성 씨의 남편이 은퇴할 쯤이라 노후 자금은 남겼지만 평생 번 돈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가 전화를 안 받네. 지금 학원에 있죠. 아직도 학원에 있어? 1학년이 무슨 학원을 이 시간까지 다녀? 요즘엔 다 그래요. 성민이는 집에 있고?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성 씨가 저녁 7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학원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죠. 공부 쉬엄쉬엄 시켜? 아직 어린데. 저도 그러고 싶죠. 돈도 많이 드는데. 애들도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 말도 마세요. 영어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30만 원이에요. 내년에 성민이까지 보내려면 가랑이 찢어져요. 아들의 푸념에 성 씨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아이들을 봐주러 왔다 갔다 했던 성 씨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었죠. 성 씨가 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손주와도 통화를 한 뒤에 심란해서 앉아있으니 남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학원비 보태라고 좀 보내줘. 성 씨가 아들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단번에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성 씨도 마음 같아서는 매달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 씨 부부도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럴 수는 없었죠. 무진아, 통장으로 100만 원 붙였다. 애들 학원비에도 보태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아,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받아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민이 생일이잖냐? 그거 미리 줬다고 생각해.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성 씨도 마음이 좋았죠. 성 씨 부부는 아들, 딸 모두 결혼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등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용돈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도움을 주곤 했죠. 한창 일할 때처럼 돈이 매달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들은 송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라고 봐도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송씨 부부도 기뻤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 어머님 댁에 이틀 더 있다가 오려고요. 3일이나 있다가 간다고? 네. 이번 명절이 길잖아요. 너도 친정에 가봐야지. 이번에 동생네 식구들이랑 여행 가신대요. 같이 안 가봐도 돼? 아니요.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가 다 있다고 생각할 듯 했습니다. 다들 자기 부모님과 여행 가기를 원하지 시집에 와서 쉬겠다는 생각은 안 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찾아오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키니 그랬죠. 그래. 그렇게 해. 송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느리에게는 환영하며 말했지만 송 씨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쳤기 때문이었죠. 아들네 하루 딸네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도 힘든데 여기에 아들 내외가 더 머물다 가면 차려야 하는 밥도 몇 끼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까지 있어서 북적북적한 것은 좋지만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누군가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밥 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도 3일 동안 계속 사 먹을 순 없잖아. 어쩌겠어.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자. 남들은 자식들이 오기 싫어서 난리라잖아. 남편의 말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집이 불편하지 않으니 찾아오는 것이겠지 생각하면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송 씨가 젊었을 적의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송 씨의 시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지만 아주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고 그 덕에 송 씨는 명절만 되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수십 년간 다짐했죠. 며느리가 3일간 송 씨의 집에서 머물겠다는 것으로 봤을 땐 그 다짐이 지켜진 듯 했습니다. 장 더 볼 것 없어? 나 지금 시장에 왔는데. 소고기만 사오면 돼. 명절 이틀 전, 송 씨는 자식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전날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장도 좀 더 봐야 했습니다.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돼서 지금은 전도 붙이지 않고 차릴 것이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 밥 차릴 것이 더 걱정이었죠. 기본적인 반찬들도 새로 하고 3일 동안 먹일 음식들도 미리 조금씩 만들어 놨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송 씨가 이번에는 널어놨던 이불들을 걷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빨고 널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식구들이 여럿이니 이불도 많이 필요했고 장롱에 묵혀뒀던 이불을 깔아주기엔 찜찜해서 늘 이렇게 명절 전에 맞춰서 빨곤 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날 올 아들네 방에 미리 이불을 깔아두었습니다. 아이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금고기야, 금고기. 소고기만 비싸나. 장 보는데도 얼마 들었는데. 물가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차례상 한 번 차리려고 해도 2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먹을 것까지 장봤던 금액이 총 합치면 50만 원은 되는 듯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명절에 자식도 못 부르겠어. 그러게나 말이야. 딸기가 한 팩에 2만 원이나 하더라고.
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건네는 비닐을 받아드니 소고기와 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딸기를 사왔어? 아, 그래도 애들이 딸기 좋아하잖아.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차 타고 40분 정도 거리였지만 명절이라 좀 더 걸려서 도착한 아들네. 들어오자마자 송 씨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명절 선물이에요. 받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았던 홍삼 세트였죠.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명절인데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잘 먹을게. 어서 앉아서 저녁 먹어. 시간 맞춰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많아. 잡채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치우는 것도 송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당신도 가서 좀 앉아 있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 무진이라도 와서 도우라고 할까? 아, 됐어. 쉬러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명절부턴 차례는 지내지 말자고. 몇 해 전부터 차례를 지내지 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남편도 곧 칠순이니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떡국도 먹고 점심때가 되니 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 홍삼이야? 딸이 들고 온 선물도 아들과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북적거리며 모인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은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막내 손주까지 다 같이 있으니 집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세배할게요. 송씨 부부가 앉아 있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돌아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송씨의 가방에서 여러 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너희들 거?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다 큰 자식들에게도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이런 날 베풀면 송씨는 좋았습니다. 세뱃돈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명절에 100만 원은 우습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받은 것은 홍삼 세트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안주할 것 좀 주세요. 송씨의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종일 놀고 먹었습니다. 제 집에 왔으니 당연히 편하겠지만 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부부는 명절 다음 날 돌아갔지만 아들은 이틀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하루 종일 하고 송씨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치우자니까. 이불 빨래도 많은데 어떻게 미뤄?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는 남편도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황혼 명절 증후군인가 싶었습니다. 젊어서서야 명절 뒤에 늘상 있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질 않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를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아들, 딸들이 떠난 후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주방까지 원상복구를 하니 알아눕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그런데도 손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힘든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는 게 싫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씨와 남편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참 힘든 일 같았습니다. 나 칠순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는 말자고. 왜? 부를 사람 많잖아. 당신도 칠순 얼마나 많이 다녔어? 그래도 번잡해서 싫으니까.
너무 요란스럽게는 하지 말아야지. 다가오는 남편의 칠순. 환갑은 그냥 넘겼으니 칠순은 작게나마 잔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너무 요란하지는 않아도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 정도는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식들과 그런 상의를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때는 잔치 안 하실 거죠? 꼭 안 했으면 한다는 말투에 성씨도 하겠다는 말을 얼른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왜? 아, 요즘엔 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식사 한 끼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좀 기대하실 텐데. 대충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칠순에 대충하자는 말은 좀 듣기가 거북했죠. 하지만 그런 성씨의 속도 모르고 아들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요즘에는 칠순도 잘 안 하던데요. 지난번 환갑 때도 아들의 말을 듣고 넘어갔던 것인데 칠순마저도 그렇게 넘어갈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많이 가나? 여행이요? 시간 내기가 좀 부담 안 되게 지난번처럼 식사 한 끼만 해요. 경기도 어려운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씨의 칠순은 아니지만 아들의 말에 무척 서운했습니다. 환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칠순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보내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듯이 식사 한 끼로 퉁치자는 듯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없이 칠순을 할 수도 없고 경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하자는데 잔치를 해달라고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안 하나? 아, 무슨 칠순이야? 요새 누가 잔치를 한다고. 누군가 물어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성씨보다도 서운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담된다는데 그런 속을 티낼 사람은 아니었죠. 성씨와 남편은 자식들과 손주들 생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자식들이 알아줘서 자신들의 생일도 잘 챙겨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은 특별한 날이니 그만큼은 부모인 성씨 부부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칠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이요. 그거 취소 좀 해야겠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생겼는데요. 차라리 주말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연락해봤더니 지영이도 그러면 주말에 온다던데요. 그러면 칠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 뭐 주말에 가면 되죠.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지난 다음에 오겠다는 아들과 딸. 그렇게 남편의 칠수는 밍밍하게 지나갔습니다. 성씨와 둘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평범한 날보다도 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했습니다.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남편도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씨도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자식들에게 칠순을 축하한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헛헛했죠. 그리고 주말에 찾아온 아들, 딸과는 예약했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칠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일 때문에 미뤄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송 씨도 남편도 서운했던 감정은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민이 학교 가잖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생 되지? 학원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갑작스럽게 신세한탄을 하는 아들. 이래서 내가 둘째를 못 가져. 옆에 선 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입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물 없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아들을 송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안 차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닌 대답을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학하면 가방 사줄게. 그러자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대놓고 달라고는 못하는 듯 하지만 학원비 이야기도 꺼낸 것을 보면 지난번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꼭 남편의 칠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아들, 딸은 생일은 축하한다면서 이렇다 할 선물은 꺼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자 아들과 딸이 서로 절반씩 음식값을 계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게 끝인 것 같았죠.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다 섭섭했습니다. 입학 선물은 달라는 놈이 칠순 선물은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죠. 거기에 더해 딸은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오빠네 100만 원 줬다며? 아, 성민이 생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줬어. 아들이 힘들다 소리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애둘러 전하자 딸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내 딸은 어린이집 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 참고로 나도 현금이 좋아. 그러면서 과장스럽게 웃는 딸. 송 씨는 따라웃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 아들도 딸도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나 싶었습니다. 송 씨가 그런 딸에게 대꾸를 하지 않자 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손주 용돈 아까운 건 아니겠지? 그러는 아들, 딸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버지 칠순도 조촐하게 지내자고 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깝다는 의미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가 추석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차례도 안 지내려고. 차례를 지내든 말든 아들네 부부가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쉬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송 씨가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낸다고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이번에 가져온 선물은 또 홍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러쿵 저러쿵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밥 먹다가 말고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홍삼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혹시 지난번에 드린 거예요? 아, 맞아. 왜 여태 안 드셨어요? 아, 먹긴 먹지. 근데 지영이네도 같은 거 사왔잖아. 그래서 아직 다 못 먹었어. 그래도 매일 드시면 다 드시죠. 비싼 걸 안 먹고 두면 어떡해요?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을게. 송 씨가 민망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송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투덜댔습니다. 요즘 명절 선물 진짜 비싸요. 그래? 마트에서 보니까 비싸긴 하더라. 송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비싼 걸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근데 괜히 비싼 거 사왔네요. 드시지도 않는 거를. 그 말에 성 씨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걸 잘 챙겨 먹지 않는 성 씨 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닌 괜히 비싼 것을 사다 줬다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자 성 씨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김 세트 같은 거 사올게요. 뭐? 비싼 거를 뭐하러 쟁여놔요. 아니, 너희가 똑같은 걸 사와서 남은 거라니까? 성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꾸 돈돈거리고 비싼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들네 가족이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먹은 것을 차리느라 든 돈이 아마 홍삼값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 홍삼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쳐도 말이죠. 소갈비찜에 잡채에 불고기에 1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홍삼 선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사오지 말아라. 그 좋은 거 사서 너희 부지런히 먹어. 그럼 됐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주는 홍삼이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비싼 돈 들여서 사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도 이제 밥 안 차려주면 되는 거지? 돈 들여서 장 봐와서 애써 차려줬더니 남겼잖냐? 그러자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그거랑 같아요. 돈도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이제 올 것도 없겠다.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드는데 뭐하러 와? 이제 차례도 안 지내고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안 할래.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도 기분이 상했는지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겨나갔죠.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놈이야. 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아까운 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 송 씨와 남편은 아들이 있다간 흔적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곧 딸내 가족도 도착할 텐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그러자. 송 씨와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자식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이네 오나 보네.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딸내 차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자 딸 부부가 내렸습니다. 선물 챙겼어? 트렁크에 있어. 자기가 꺼내봐. 뭐야, 또 홍삼 샀어? 그게 이마트에서 제일 싼 거야. 세일해서 69,000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 산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15만 원 넘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형식적인 선물인데. 그래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에이, 몰라. 괜찮아. 더 싼 거 있었으면 그거 샀을 거야. 어쨌든 홍삼이면 구색은 갖추잖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 산책을 마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송씨 부부는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걸 못 보고 지나친 모양이었는데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딸 부부의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딸이 차 뒤로 돌아가더니 뒷자리에서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죠. 지영아, 그러자 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와 있어? 산책하고 있었다. 아, 얼른 들어가자. 쌀쌀한데. 아니, 그냥 차 타고 돌아가라. 어? 가라고. 그래.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어리둥절해하던 딸이 홍삼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부모한테 해주는 건 7만 원도 안 되는 홍삼 한 상자도 그렇게나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홍 씨 부부는 명절마다 100만 원을 넘게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 알아 누워도 오면 그저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작 7만 원이 아깝다며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더 싼 걸 못해서 안다라고.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송 씨 부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딸이 붙잡으려는 듯 주춤주춤했지만 차마 내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내다보니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명절에 자식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선물이길래 그렇게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했을까 했더니 6만 9천 원짜리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6만 9천 원짜리를 주면 10배 이상으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렸던 송 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는지. 이제 자신들도 부모인데도 말이죠. 송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만 말이죠. 아들이 찾아왔었는데 문 밖에서 돌려보냈죠. 왜 자식을 문전박대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내던 아들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가도 송 씨의 마음은 모를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두 자식 모두 그러니 송 씨 부부가 잘못 키운 것이겠죠. 뭐든 퍼주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송 씨 부부는 앞으론 자식이 아닌 자신들을 더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좋은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습니다.